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2024년 7월 11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고요. 자, 오늘 이제 주식시장은 뭐 코스피는 또 좋은데 참 코스닥이 힘듭니다. 연초 대비 여전히 약하고, 금투세 거의 지금 분위기는 이제 유예 분위기인데도 시장이 전혀 힘을 못 받네요. 그게 좀 아쉽고, 그러나 코스피 쪽은 어쨌든 연중 최고치를 다시 한번 넘어서 거의 이제 2,900선에 좀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간 2시 30분인데 일단 좀 빨리 한번 또 시장 준비한 자료들 말씀드리고 시장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이제 보고서는 네이버, CJ ENM, LS, 그 다음에 원텍, AD 테크놀로지, 갤럭시 이제 언팩이 있었죠. 폴더블 폰. 그리고 6월에 대만 IT 매출 동향, 요 두 애널리스트 분이 좀 적어주신 게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 이슈들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투세 한경에서 나온 기사인데 폐지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열풍에 PC 시장 살아난다. 어제 한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K캡, 요게 이제 HK 이노엔, 이제 한 의사분 인터뷰한 이제 신문 기사고, 그 다음 어제 K9 자주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주를 따냈죠. 그 다음에 증권주, 또 TV 쪽에서 OLED가 요즘에 괜찮다. 그리고 오늘 화장품 수출 데이터 나왔거든요. 7월 10일까지 그거랑 AI 서버 관련해서 MLCC 좋아진다. 또 연준 파월 의장의 통화정책 의회 보고 내용이 있고, 이게 이제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은 좀 괜찮을 만한 내용인 게 24년 2분기 미국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한번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시간에 제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리도 좀 떨어지고 유가는 좀 올랐고요. 예, 그래서 반도체가 또 급등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고점을 넘어섰고, 올라간 이유는 두 개입니다. TSMC 매출이 좋았고요. 거기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제도 있었지만 비둘기적으로 더 해석이 되면서 시장이 미국이 또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기자는 이틀간의 증언을 통해서 의회 증언을 통해서 파월 의장이 이제 피벗을 아마 사실상 좀 선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기반을 다졌다. 공식적으로 선언한 건 아닌데 지금 이제 노동시장이 냉각됐다는 걸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금리 인하는 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고 이제 콕 집어서 연준 의장이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 이제 TSMC가 AI로 좋은 실적을 또 내면서, 요새 AI 뭐 거품론 얘기도 있었는데 그걸 조금 일축을 한 게 미국의 우호적이었고, UBS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블랙에일이라고 이제 차세대 제품 나오거든요. 그게 강력할 것 같고, 어제 키뱅크라는 데서 블랙에일 출시되면 기존 제품이 H백이에요. 요게 이제 안 팔리면 어떡하나 이랬는데 그것도 단단하다. 근데 TSMC가 실적으로 그걸 또 증명을 해준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좋았고, TSMC가 전년 동월 대비 매출 33% 증가하면서 급등했고, AI 반도체 효과 주요했고요. 또 엔비디아, 마이크론 다 급등했고, AMD는 유럽 최대 민간 인공지능 연구소인 사일로로 인수한다는 소식 때문에 오랜만에 4% 올랐고, 애플이 7일째 올랐습니다. 이제 아이폰 판매 기대감 있고, 테슬라는 11일 연속, 그리고 리비안 같은 전기차도 동반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카드 회사들 있죠. 비자, 마스터카드, 이쪽은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테슬라와 애플의 질주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둘 다 이제 매출은 좀 성장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실적보다는 테슬라는 전기차 바닥 짚고 돌리고 로보택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기대감이 있고, 애플은 이제 AI 기대감이 있죠. 9월에.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작용했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이제 조만간 실적 발표할 텐데 그게 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물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근원 물가는, 이 근원 물가 중요해요. 3.4. 요거 그냥 딱 예상만 나와도 시장이 긍정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주요 기관들 있죠. 뭐 미국의 증권사나 투자은행, 여기서 전망한 자료들인데 거의 뭐 다 그냥 3.4% 거의 그냥 비슷하게 있어서 3.4, 그 다음에 헤드라인, 에너지 가격 포함한 건 3.1로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한 몇 시죠? 10시 반인가요? 제가 시간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무튼 9시 반인가 10시 반에 발표하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굴복한 야당, 금투세 폐지 수준. 근데 이제 어제 한번 이 발언은 소개를 해드렸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맞냐. 주식시장이 악화된 요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주가가 조금 올랐다고 세금을 부과하는 거는 투자자들한테 억울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유예되면 아마 이제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법 만든 지 꽤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왜냐면 내년에 내후년이죠. 26년도에 지방선거 있고요. 27년에 대선이 있어요. 그럼 그때 올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유예하죠. 그러면 일단 27년까지는 유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시행이 돼도 28년이고 28년에 또 시행된다는 뭐 그런 것도 아니죠. 이게 너무 법 만들어서 시행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되니까 그래서 폐지 수준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나 이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명확하게 뭐 민주당하고 지금 여기 여당하고 합의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은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분위기는 어쨌든 금투세 시행을 안 하는 쪽으로 일단은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저는 어쨌든 폐지해야 된다. 금투세는. 우리나라의 금투세가 지금 시행할 만한 정치 체력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우리 한국은 아직 신흥지수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 좀 지켜보자고요. 저도 꾸준히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한번 이제 보여드렸지만 AI 열풍 때문에 PC 시장 살아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또 기사로 떴고, 시장이 좀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AI PC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의 핵심 뭐냐면은 메모리 반도체 탑재량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 되게 좋은 뉴스죠, 사실. AI PC가 잘 팔리네. 애플 아이폰이 잘 팔리네. AI 기능을 넣었더니 메모리가 뭐 예를 들면 8기가 썼던 걸 12기가 쓰고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은 좋죠. 탑재량 자체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윈도우 11로 내년에 바꿔야 돼요. 자동으로. 왜냐하면 내년 10월부터 윈도우 10 업데이트 종료됩니다. 그러면 바꿔야 돼요. 사실 다. PC를 안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기업들은 바꿔야 되겠죠. 업데이트 안 되면 이제 보안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3분기에 인텔하고 AMD도 AI PC 지원하는 칩을 이제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죠. 이제 AI, 퀄컴, 인텔, AMD가 출시를 하고 시장 커질 거고, 그리고 메모리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최소 요구 조건이 16기가 정도 되거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코파일럿, 이런 AI 기능이 들어가면서 이제 앞으로 노트북도 이렇게 다 바뀌게 될 거고요. 그래서 AI 노트북 보급률이 올해 1%지만 내년에 20.4. 근데 AI 노트북엔 또 OLED 디스플레이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D램 용량 증가뿐만 아니라 OLED 회사들한테도 효과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데일리에서 이것도 이제 K캡, 이제 요새 HK 이노인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요새 갑자기 이제 급등했죠. 그래서 어젠가 그제 보고서도 한번 보여드렸고, 근데 이 인터뷰가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HK 이노벤 주주분들은 요걸 딱 한번 기사를 보시면 더 명확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김지원 서울대 보라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인터뷰란 기사인데, 그러니까 이 K캡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HK 이노엔이 K캡을 이제 국내에서 신약 승인 받아서 국내에서 이제 처방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위에 역류하는 거죠, 위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막 속이 막 메스껍고 그런 건데 그런 걸 이제 제어해주는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PPI 방식이 있고 피켓 방식이 있어요. HK는 피켓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국내에서 30번째 신약으로 허가를 받았고 블록버스터입니다. 작년에 매출 1,000억이 넘었고요. 올해 1분기에 500억 찍었어요. 벌써. 엄청나죠. 지금 1분기 500억이면 2,000억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국산 전문 의약품 1위고요. 근데 PPI는 뭐냐면은 위산 분비 마지막 단계에서 그러니까 위산을 이제 분비를 억제하는 게 이제 요 치료제인데 위산 분비 이제 대기 마지막 단계에서 위벽 세포의 그 프로톤 펌프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위산이 나오는데 얘를 이제 차단시켜서 위산 분비를 억제.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피캡은 뭐냐면은 칼륨과 프로톤 펌프의 이온 결합이 이게 안 되는 걸로 이제 방해하는 거죠. 둘이 서로. 그러니까 프로톤 펌프와 칼륨이 이온 결합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위산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서로 이제 결합 못하게. 그러니까 너네 서로 만나면 안 된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산이 분비되는 걸 차단하는데 근데 왜 이게 더 좋냐? 효과가 빠르대요. 왜냐하면 기존 제품 방식은 PPI 방식은 이게 투여하고 나서 첫날 75, 둘째 날 85, 셋째 날 95로 좀 효과가 느려요. 근데 이 피캡은 그냥 복용하는 순간 95% 효과 생겨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뭘 복용하시겠어요? 물론 이제 가격이 비쌀 수는 있겠죠. 제가 가격까지는 저도 이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 즉시 그러니까 내가 속이 메스껍거나 이런 거를 바로 예, 효과가 좀 생기는 거죠. 잡아주는. 그리고 이 야간에 위산 분비가 되면서 속쓰림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쨌든 작용 시간도 길고 밤까지 효과가 지속된대요. 또 복용도 PPI는 밥 먹기 전에 반드시 복용해야 돼요. 근데 이거 지키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하고 있고 P캡은 그냥 뭐 식사랑 상관없대요. 그냥 복용해도 되고. 그리고 K캡은 이 P캡 계열 제품들이 몇 개 있어요. 일본의 다케다 제약이 지금 미국에 보켄자인가요? 이름이? 그걸로 이제 승인을 앞두고 있거든요.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미국 FDA 승인이. 이제 그런 방식도 있는데 근데 K캡이 이런 여러 가지 경쟁 제품 대비해서 가장 많은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상에 맞춰서 처방해 준대요. 50ml 주거나 25ml 주거나. 예. 그래서 위식도 역류성 환자 중에서 많게는 절반가량에서 질병이 재발하는 경향이 보여서 치료 이후에도 좀 약물이 필요한데 근데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유지요법에 대해서도 적응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에 열린 학회에서 이제 미국 소화기 질환 주간에 뭐 중남미 의료진들이 많은 관심을 좀 보였다고 하고요. 미국에 지금 임상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 먼저 다음 주에 경쟁사가 먼저 FDA 승인을 받으면 이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K캡, HKN도 가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적도 지금 괜찮아지고 있고 이 K캡 미국 FDA 승인이라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일단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계속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한번 지켜볼 만한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뭐 뉴스가 있었죠. 나토 관련, 그 루마니아,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수출을 했고 이게 뭘 의미하냐? 여기 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주포뿐만 아니라 탄약 운반차 이런 것까지 해서 총 1.4조고요. 그래서 루마니아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루마니아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독일 자주포랑 티르키예 자주포랑 경쟁을 했어요. 근데 독일과 티르키예는 나토 가입국이죠. 이걸 이긴 겁니다. 안방에서 우리가 원정 가가지고 우리가 그냥 한 3대 0으로 골 넣고 온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막 손흥민 역할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예, 표준 자주포였던 미국 그러니까 독일 자주포가 이제 냉전 시기에 미국 걸 대체해서 개발을 한 건데 근데 독일 제품의 단점이 두 개가 있어요. 비싸고요.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이게 군수 산업이 다 좀 낙후됐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없으니까 무기를 잘 안 만들죠. 예.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은 가격조차 빨리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한국군에만 K9은 130문이 납품되는데 독일 자주포는요 30년간 400문 가까이만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훨씬 우리가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130문 맞나? 제가 좀 또 잘못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기사 2대1 한번 확인해 보시고
K9은 실전 경험도 있고 어쨌든 정찰 기상 관측용 뭐 이런 패키지까지도 다 해서 상당히 루마니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9개국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K9을. 그래서 베스트셀러 제품이고 저도 이 사실은 잘 몰랐었는데 K9이 저도 왜냐하면 이제 폴란드까지만 들어간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사를 보고 보니까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티르키예, 폴란드, 루마니아 6개 지금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K9은 유럽 나토에서 인기 제품이에요. 예, 벌써 6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토는 지금 앞으로 러시아 때문에 재무장을 추진하는데 이게 어쨌든 루마니아까지 들어가게 되고 후속도 다른 수주권 또 레드백 아시죠? 장갑차 이게 호주에서 독일 제치고 수주 따냈는데 이것도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방산이 나토 본고장을 뚫고 들어가고 있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주가가 근데 다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주가가 그 점은 좀 유의하시되 방산의 성과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권주도 2분기 실적 기대하면 좋다 이런 내용이고 부동산 PF 때문에 좀 사실 막 좀 꺼림칙하잖아요. 이게 또 터질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근데 적어도 대형사들은 그런 걸 이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이다. 그런 내용들이 많고 5대 주요 증권사 2분기 당기순이익 합쳐서 1조 넘을 것 같고요. 24% 증가할 것 같고 이유는 거래대금 증가했고 신용잔고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신한에서도 지금 2분기 이제 순이익 컨센서스를 1조 669억으로 예상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것 같다. 작년에 안 좋았던 거 아시죠? 부동산 PF 때문에 5천억 넘게 까먹었어요. 증권사들이. 10대 증권사. 근데 올해는 반대가 되는 거죠. 또 금리 떨어지면 채권 갖고 있으니까 채권 투자해 놨는데 금리 떨어지면 채권 값이 올라가죠. 반대로. 그럼 채권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평가 이익이 증가해요. 그래서 보통 금리 떨어질 때 증권주들이 좋은 게 채권 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뭐 각 회사 뭐 미래에셋, NH, 삼성,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다 각각의 어떤 특징에 맞게 실적들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KB증권의 강승원 연구원님은 하반기에 충당금 부담이 뭐 확대될 수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 PF 구조조정 시작됐고 잠재 리스크 완화되니까 하반기 금리 인하 하락으로 채권 평가익 또한 이익 증가 기대되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의견인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이제 오히려 하반기에 은행보다는 은행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은행보다는 증권주가 더 낫지 않나. 상대적으로 PF 때문에 못 갔죠. 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될 거죠. 그리고 배당 매력도 높죠. 예, 거기다가 지금 뭐 어쨌든 정부가 밸류업하고 하니까 증권업종도 고배당주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OLED가 대세다. 내년에 LCD 매출 넘는다고 하는데 전 세계 그러니까 프리미엄 TV는 뭐냐면은 TV 중에서 비싼 거 있죠. 대당 1,500달러면은 우리나라도 한 180만 원? 한 200만 원 하려나요? 그죠? 그러니까 200 가까이 하는 그런 이상 제품들이죠. 여기서는 이제 OLED가 원래 지금 대부분 TV는 다 LCD죠. 예. 그래서 OLED를 그러니까 LCD가 이 굉장히 이제 높은 급의 이런 TV 시장에서는 추월할 거라고 합니다. 내년에. 이제 그런 또 전망이 나왔고 그래서 옴디아라는 이제 리서치 기관에서 OLED TV 매출 비중이 2020년에 32.6이었거든요. 근데 내년에 52.8로 절반.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올해 매출 비중이 49.1. 작년이 38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완전 점프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미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는 뭐 2020년 36.6인데 올해 65, 유럽은 62.6. 그러니까 이미 여긴 절반 다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체 TV 시장에서도 OLED 비중은 15%까지 차지할 걸로 보고 있고 이 시장은 LG전자가 잡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저도 TV가 좀 안 팔리니까 OLED 하면 아이패드, 노트북 이것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TV로 연결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기사가 맞다면 TV 쪽도 성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TV 쪽에 관련된 기업은 LG전자,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소재 쪽에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예요. TV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떠오르고 그 다음에 OLED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PC, 태블릿 PC 뭐 탑재되고 기기 어쨌든 면적 늘어나고 그럼 OLED 섹터 전체적으로
미국의 유니버셜 디스플레이는 막 52주 신고가 나고 그러던데 한국의 디스플레이 회사들은 정말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좀 아이디어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참고로 JP모건이 오늘 그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비중 확대 의견으로 그러니까 원래 중립이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목표 주가를 1,500원에서 16,000원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요게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LG 디스플레이의 이런 이제 OLED 사업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보고 있다. 이 S가 아마 소형 뭐 스마트폰이나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MOLED가 뭔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 아이패드용인가? 아무튼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제 OLED 사업에서 강력한 수익성 향상을 예상한다. 뭐 구조조정, 잉여 현금 흐름 이런 거 통해서 제일 리스크가 재무 구조가 안 좋잖아요. 근데 이게 완화되고 자기 자본 이익률도 회복돼서 일단 LG 디스플레이 추천한다. 이런 이제 JP모건의 내용인데 뭐 어찌됐건 간에 좋아지는 거는 명백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반기. 주가도 요즘에 좋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저는 구조적 성장은 쉽지 않다고는 봐요. 워낙 이게 경쟁이 치열해서. 그러나 회복은 시작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LG 디플 밸류 체인들 있죠.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증권의 박은정 연구원님이 전체 수출 화장품 10일까지예요. 1일부터. 근데 잘 나왔어요. 전년 동월비 48%나 성장했고 전월 대비해도 18%. 물론 10일치니까 아직은 30일까지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일단 10일까지 데이터는 화장품주를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갖고 가야 되는 이유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미국 아시아 수출 요 모멘텀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에도 검증이 됐어요. 중국은 여전히 안 좋고요. 홍콩이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 중국 홍콩 더하니까 그래서 3%.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는 있죠. 근데 무엇보다 미국이 압도를 합니다. 116%. 그리고 기초 색조인데 기초 색조 다 좋고요. 색조 그러니까 특히 기초에서 미국이 200%. 예. 기초 볼모지가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로 보면 화장품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쫓아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화장품을 내가 갖고 있다면 들고 갈 근거는 뭐 충분히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서버나 AI 노트북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 뭐가 늘어나죠? MLCC가 많이 들어가죠. 이 얘기예요. 또 트렌드포스에서 나왔는데 트렌드포스는 올해 상반기 AI 서버 주문이 많이 늘었대요. 그래서 엔비디아 이런 기반의 칩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PC ODM 업체들이 재고를 늘리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고용량의 MLCC가 들어갑니다. 가격도 굉장히 높은 편이겠죠. 그래서 AI PC가 고용량 MLCC.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가 한번 연결해 보세요. AI PC로 연결되는 게 지금 3개 나왔어요. 뭐 나왔죠? 메모리 반도체, 탑재량 증가. 두 번째가 OLED. 세 번째가 고용량 MLCC. 이런 걸 통해서 찾아내는 거죠. 요게 이제 탑다운 방식이에요. 탑다운이 뭐냐면 이런 기사나 업종을 보고 산업을 먼저 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업을 뽑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기를 뽑는 거죠, 여기서. 그죠? 이런 방식이죠. 아까 탑재량 올라가네 삼성전자 뽑아내고. 근데 바텀업 방식은 뭐냐면은 기업부터 봐요. 삼성전자부터 내가 먼저 보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통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산업으로. 이제 그게 바텀업 방식. 어느 게 정답인지 몰라요. 어떤 분은 뭐 바텀업 해라. 어떤 분은 우리나라에는 바텀업보다는 탑다운이 맞다 하는데 그건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에는 이런 탑다운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시장 자체가 이런 좀 테마나 이런 거 스토리를 되게 중요시하게 보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이 좀 더 맞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MLCC도 중요하다. 특히 MLCC 사용량이 일반 서버 2배고 주문량이 증가하면서 무라타가 리드 타임 요 이제 만드는 이제 고객사한테 납품하는 시기까지를 리드 타임이라 그래요. 그게 8주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수요가 많으니까 12주 걸려야 공급을 한대요. 그래서 컴퓨텍스에서 WOA 이게 뭐냐면 윈도우 그러니까 ARM 기반의 칩을 쓴 윈도우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퀄컴 칩 같은 거죠. 여기에 1160개에서 1200개 MLCC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MLCC 비용이 5.5에서 6.5달러로 상승했다. 이거는 삼성전기한테는 되게 좋은
그건 뉴스가 되겠죠.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나온 자료인데요.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 의회 보고 내용인데 뭐 좀만 이제 설명드리면 미국 경제 견조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민간 수요 좀 둔화돼도 여전히 견조하다. 예, 노동시장 강하지만 과열되지 않은 상황으로 회복됐다. 실업률 상승했지만 아직 걱정할 단계 아니다. 이민도 늘었고 25에서 50 사이 젊은 경제활동 인구가 늘었다. 근데 분명한 건 최근 데이터는 이제 노동시장이 2년 전보다는 좀 식었다는 거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는 같다. 예, 그러니까 좀 식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근거가 생긴 거죠. 그리고 물가는 확실히 완화됐다. 예, 이렇게 언급을 해줬고, 그리고 FMC에 이게 명백하게 나와 있죠. FMC가 뭐 하는 기관이냐면 미국 국민을 위한 기관이에요. 그죠? 우리 한국을 위한 기관은 아닙니다. 한국을 위한 기관은 한국은행이죠. 근데 완전 고용 및 물가 안정축 이 두 개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하는 게 연준의 책무예요. FMC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2%로 향하고 있다는 보다 강한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목표 범위 인하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2%가 되는 게 명확하게 보이면 하겠다는 거죠. 근데 최근 1분기까지는 그걸 못 보여줬는데 이번에 그런 게 보인대요. 1분기 물가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는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예. 다만 너무 제약적인 정책을 너무 이르게 또는 너무 과다하게 완화하면 인플레 물가를 너무 또 이 완화된 걸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또 물가를 올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안 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9월에 할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4년 2분기 미국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인데 S&P 500 기업의 2분기 매출액이 4.4인데요. 이번에 증가할 것 같고 블룸버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4개 분기 연속 분기 실적이 증가할 것 같아요. 작년 2분기에 역성장했어요. 그리고 올해 2분기에 8.1까지. 하반기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IT가 확실히 압도적으로 좋고,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 7개 기업이 너무 좋았죠. 올해 2분기까지도 여기가 압도를 해요. 나머지 493개는 안 좋아요. 이런 흐름은 1분기에도. 1분기에 매그니피센트 7개 기업의 이익 증가율이 무려 49고요. 나머지 493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네만 간 거예요, 맨날. 이익 격차 때문에. 근데 2분기 축소되고, 그리고 올해 2분기에는 이 나머지 493개, 여기도 4% 증가한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단단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도 같이 갈 수 있는 조건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현실화되면 소수 빅테크 기업에 의존하던 미국 시장의 강세가 이게 시장 전반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시장 안정성을 좀 높일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AI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빅테크, MS, 아마존, 구글, 메타가 돈을 많이 투자를 해줘야 돼요. 계속. 근데 1분기에 433, 2분기에 505억 달러, 17% 증가할 것 같고, 하반기엔 좀 아마존이 많이 투자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적 전망은 여전히 밝다. 그래서 예, 1분 순이익률도 예, 증가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평가는 미국 2분기 어닝 시즌은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최근에 미국 경제 회복세나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전망을 해줬고, 다만 너무 이제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주가도 올랐으니까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을 해줘야 또 움직이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기대를 못하면 좀 흔들릴 수도 있다 보시고, 요게 분기 매출액인데 여기가 이제 그 2분기거든요. 회색 아직 안 나왔죠. 이게 여기서부터 올라가고요. 수당 순위 빅테크 7 진한 파란색 보이시죠? 여기 49. 근데 이번 2분기엔 33 증가인데 점점 막대기가 줄어들죠. 근데 S&P 493개는 마이너스에서 회색 막대기가 커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493개.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는 이제 엔비디아 투자 못했는데 저 S&P 493개 중에 다른 걸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버티시란 얘기예요. 그냥 무턱대고 엔비디아 사지 마시고 저 조건에 의하면. 그리고 AI 그렇다고 엔비디아 끝났다는 건 아니고요. AI 클라우드 기업들의 분기 자본 지출 계속 늘어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이런 걸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저걸 보고 참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의사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내부자 매수는 그 HD 현대 정기선 대표님이 무려 58억 원 여전히 매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어제 하나에로스페이스 그 자주포 공급 계약, 주성 엔지니어링이 어제 하이닉스에 그 장비 공급이 있었고, CJ ENM이 넷마블 지분 처분했습니다. 이거는 좀 CJ ENM한테는 좀 좋은 호재가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까지 해드렸고, 자 오늘 보고서 제가 이렇게 좀 빨리 하는 것도 저기 일정이 하나 있어가지고 좀 조금 빠르게 하고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자 네이버는 이제 하나증권의 먼저 윤혜지 연구원님부터 제가 이제 여러 한 기업에 대해서 여러 애널리스트가 있으면 짧게라도 다 적어서 이렇게 좀 올려드릴게요. 라인야후 지분 매각 이슈는 이제 반영됐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좀 어느 정도 해소됐고 올해 실적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주가는 많이 빠졌죠. 그래서 바닥 같다 이 내용인데, 어쨌든 경기 반등 시그널 부재함에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쁘게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은 좀 다져간다. 교보에서는 목표 주가를 낮췄고, 근데 어쨌든 클라우드나 전자상거래 매출 괜찮다 이런 내용이고, 또 개인화 기반의 어떤 이제 요새 네이버 이 앱을 키면 각자 스타일에 맞게 이걸 좀 화면 같은 거 바꿔주죠. 그리고 쇼폰 콘텐츠도 도입되면서 괜찮은데 현 주가는 부담도 없고요. 예, 그리고 다만 이제 웹툰 엔터라든가 해외 쪽에서의 어떤 성과는 좀 확인을 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네이버는 이제 더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주가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보여줘야 돼요, 성장을. 그래서 최수현 대표가 AI 플랫폼 지금 갖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 벌지 이거를 명확하게 투자자들의 가슴에 새겨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린 이 정도의 돈을 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스토리텔링도 되고 해서 주가가 가요. 근데 그걸 못 보여주잖아요. 그럼 주가는 계속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염려하지 마시되 남은 건 이겁니다. 그 AI로 인한 뭔가 스토리를 보여줘야 된다. 성장을. 그런 거를 심어줘야 주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CJ ENM은 이제 여러 애널리스트분이 적으셨는데 어제 넷마블 지분 팔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근데 시장이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게 얼마 전에 라이브시티 요거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했잖아요. 여기서 뭐 몇천억 까먹는다 이래가지고. 근데 이번에 2,500억 정도 확보하거든요. 돈을 넷마블 팔아가지고 지분을. 그래서 요번에 손해본 거는 요걸로 좀 만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수익화 전략, OTT 합병, 아마 그 티빙하고 웨이브랑 합병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재무구조 더 개선될 것 같고 아마 자산들도 계속 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출발점이 일단 열렸고, 메리츠에서도 티빙 유료 가입자 지금 연말 447만 명 가격 인상을 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요즘에 저도 티빙을 요새 그 유로 2024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축구 하고 있는데 하이라이트 재밌더라고요. 한 번씩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근데 이제 티빙에 가입을 해야 되니까 프로야구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의 가입이 늘었고, 또 선제옥고 티어라는 드라마가 대박 나면서 가입자가 늘었죠. 제일 좀 골치 아팠던 피프스 시즌 미국에 요게 이제 25편 작품 대부분이 하반기에 들어가면 여기도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반기가 좋아진다. 그리고 원래 엔턴 되게 잘했어요. 제로 베이스 원이 지금 9월부터 또 투어하니까 그래서 괜찮다. DB의 신흥정 연구원님도 일단 넷마블 지분 처분 시작했다. 그래서 당장 현금 확보했기 때문에 좋다. 이번 처분 규모 5%라 예상보다 작지만 비핵심 자산 유동하는 거는 시장이 기다렸던 재료다. 그래서 좋다. 요 내용이고, 대신에 김혜재 연구원님도 이번에 그 ENM이 라이브시티 청산을 결정했고 시기가 임박했고 최대 손실 인식 금액은 아마 2천억이 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에 넷마블 판 걸로 2천억 해가지고 요 손실을 만회하겠다. 그럼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고 이제 이게 라이브시티 청산한다고 해서 모든 돈을 다 까먹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일부 금액들은 회수 가능한데, 어쨌든 회수 가능 금액은 토지가 3,400억, 건설 중인 이제 자산이 2,700억인데 그 중에 일부는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일부는 이제 회수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다만 경기도가 공사 지원에 따른 보상금으로 1천억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요거까지 계산하면 최대 손실 금액이 2천억 될 것 같다. 요 내용이고, 아무튼 지난주에 이것 때문에 급락했는데 이제는 좀 상쇄된다. 이제는 실적 보자. 근데 실적은 기대치를 넘어설 걸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J E&M도 혹시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이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LS도 어제 그 뉴스가 나왔죠. 공시가 LS 자회사가 LS 전선의 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100% 자회사 LS 그린링크에다가 1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한다고 공시를 했고요. 해저 케이블 공장을 버지니아 쪽에 만들어요. 거기 동부 해안 쪽에 해저 케이블 만드는 공장을 만드는데 세제 혜택 받습니다. 그래서 27년에 준공돼서 28년에 매출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시간 남았어요. 요건 꼭 염두에 두세요. 지금 돈 버는 건 아니에요. 그 주가는 보통 구리 가격에 연동되는데 구리도 뭐 중장기적으로 괜찮고 그래서 괜찮지 않겠냐. 다만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되면 더 좋겠죠. 그다음 유진투자의 이유진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유지했고요. 지금 미국이 해상풍력을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30기가와트. 자료에 의하니까 현재까지 건설 중인 게 5기가와트고 승인된 게 10기가와트, 추가적으로 5에서 10기가와트 이 정도 된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30기가 달성하려면 1만 킬로 이상의 내외 해부 해저 케이블하고 2100개의 터빈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풍력도 괜찮은데 참 풍력주 힘들죠. 금리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미국에서 가동 중인 해저 케이블은 하나밖에 없어요. 넥산스라고. 근데 프리즈미안 헬레닉 케이블도 이제 완공을 할 거고 나중에 LS가 이제 이번에 네 번째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동부에 있고 동부는 이제 바다가 있기 때문에 해상 풍력의 요지죠. 메리츠의 장지영 연구원님은 굉장히 긴 보고서를 썼고 목표 주가 21만 원을 올렸고요. 해저 케이블은 이제 40에서 60kg로 되게 무겁다고 합니다. 운반선 한 대당 수천 톤에 달하는 거 이제 운송을 하는 건데 어쨌든 해안가에 반드시 공장이 있어야 된대요. 이거를 육상에서 만들어 가지고 뭐 여기 실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어렵고 해양에서 바로 공장이 있어서 거기다 배에다 바로 싣고 턴테이블 감아서 보내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2022년 하반기부터 유럽전선 3사 이 세 개 회사가 수주잔고 확대됐는데 LS전선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좀 놀라웠던 게 22년하고 23년에 유럽에서 LS가 갑자기 그 대규모 해저 케이블 수주를 따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아했던 게 뭐냐면 유럽 회사들이 꽉 잡고 있는 시장에서 유럽에서 한국에 지금 공장 있잖아요. 동해에. 여기서 실어 가야 되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사실. 근데 LS에 주문을 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 업체들이 이게 리드 타임 2년 정도 후에 이거 공급을 하는데 이게 4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케이블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데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LS에 SOS 친 거죠. 야, 배값 이런 거 내가 다 들 테니까 만들어만 줘. 우리 동해에서 받아갈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예. 그래서 근데 LS가 이제 이번에 북미 시장에 승부수 던졌고 넥사스 이제 한 곳만 지금 하는데 내년에 프리즈미안 그래서 네 번째 회사가 될 것 같고 북미에서 6천억에서 영업이익률 한 15% 정도 그러면 900억 가까이 되려나요? 그죠? 예, 그 정도 아마 수익을 낼 걸로 보고 있고 LS전선 동해 공장까지 이제 가동돼서 27년도를 보면은 여기서 매출 9,800억 다 합쳐서 국내까지 북미 공장이 이제 정상 가동되는 거 29년인데 그때는 무려 매출 1.58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미국 투자금 20% 받아서 자금 조달 부담은 좀 완화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해저 케이블 수요는 많은데 생산은 좀 부족하고 전형적인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건 맞아요. 다만 이게 실적에 반영되는 건 시간이 걸리니까 쫓아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원택은 주가가 어제 급락했는데 어제 말씀드린 내수나 라비앙, 이 브라질 라비앙 판매 감소 우려로 급락했는데 일단 실적은 나와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는 싸졌다. 예,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좀 추정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적었고 그러나 주가에 반영은 됐고 3분기부터 내수 및 라비앙 매출 감소 또한 개선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2분기가 실적이 바닥이어야 돼요. 그게 확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프로모션도 할 거고 브라질에 또 올리지오라는 핵심 제품 승인도 예정이 돼 있고 그래서 성장은 해요. 3분기에 지금 예상은 영업이익이 58.4%. 다만 주가 싸진 건 맞는데 시장은 그걸 원하는 거죠.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2분기 아마 8월에 실적 발표할 텐데 그걸 확인하고 나서 아마 시장은 또 상황을 좀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여기서 판다 산다 이거보다도 기다리는 구간 같아요. 그래서 8월 발표되는 걸 보고 2분기가 이제 최악이구나 이러면 주가 올라가 버려요. 오히려 이미 주가는 매를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매 맞는 표현은 좀 그런데, 그러니까 2분기에 미리 좀 빠져버렸으니까 이제 한번 그 내용은 좀 지켜보면 좋겠고, AD 테크놀로지는 이제 한국 IR 우리 좀 함께 배우기에서 많이 공부했던 기업이죠. 디자인하우스 파운드리랑 설계하는 회사 중간에서 가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조용 설계도로 바꿔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원래 TSMC였다가 거기 결별하고 그 삼성 파운드리로 이직해 버렸죠. 그래서 DSP죠, DSP죠. 삼성 거는 TSMC는 이름을 VCA라고 부르고 삼성은 DSP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산과 이제 뭐 용역이 있고 이렇게 좀 나눠 있고, 그리고 주 고객은 이제 국내 팹리스 업체들이고요. 이제 국내 위주로 하긴 하는데, 어쨌든 원래 TSMC에서는 또 거의 국내만 하다가 그거 이제 싫어가지고 삼성으로 갈아탄 거죠. TSMC는 해외 수주를 안 줬어요, 아예. 그래서 AD테크는 지금 영국의 암이라는 회사랑도 활발히 협력하고, 요거 파트너십도 맺었죠. 예, 거기 이제 그래서 설계에 있어서 유연성과 확장성. 그러니까 어떤 팹리스 기업이 설계 회사가 원해요. 예, 설계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AD테크가 ARM IP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거기 등록된 그런 역할도 해주는 거죠. 시노칩스는 이제 설계 도구가 있어요. 그것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팹리스가 메인 설계를 하지만 팹리스가 파운드리에 최적화된 이제 디자인하우스를 찾아서 협업을 요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팹리스마다 다 원하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파운드리도 마찬가지고 워낙 고객이 많으니까 TSMC가 애플 거야 자기가 다 해요. 근데 정말 수많은 고객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제조용 설계도로 또 바꿔서 여기에 맞춰서 또 하고, 그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큰 메인 고객 몇 개는 TSMC가 혼자 하고, 그 수많은 중소 막 이런 팹리스 회사들 거는요 다 넘겨버려요. 예, 그 이런 디자인하우스한테. 그럼 디자인하우스가 직접 그 회사랑 컨택을 해가지고 이제 잘 제조할 수 있게 다시 설계도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TSMC는 그것만 하면 돼요. 설계도 딱 받아서 만들어만 주면 돼요. 그리고 요새는 뭐까지 하냐면은 이 디자인하우스가 그 만들어진 거를요 패키징까지 다 해줍니다. 패키징하고 테스트까지 해가지고 그 다 맡겨요. 일단 이제 그런 뭐 소부장 업체들한테 컨택을 해서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걸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할 거를 디자인하우스가 좀 약간 이제 세세하게 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다 가려운 걸 긁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우리나라 좀 약했죠. 근데 이 시장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 자율주행 고성능 컴퓨팅 시장 커지니까 맞춤형 칩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또 중국 걸 잘 안 쓰려고 하죠. 중국 기업 견제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DSP를 이런 회사 걸 좀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예, 중국 대신. 그리고 그 삼성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고, 삼성의 2.5D 패키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판, 인터포저랑 기판으로 이게 AI 반도체 하는 거죠. HBM과 비메모리 반도체 서로 연결해주는 요거를 2.5D 패키징을 하는데, 그걸 또 삼성과 같이 지금 협업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삼성이 혹시라도 엔비디아 걸 수주할지 제가 모르지만, 엔비디아의 만약에 가속기, HBM 말고요, 가속기 수주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 AI 가속기 수주를 삼성이 패키징 해주기로 했다. 그러면 AD테크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요 내용에 의하면. 그럼 그럴 때 떠올리시면 돼요. 예. 그리고 올해는 이제 고사양 컴퓨팅 AI 비중이 높아질 것 같고, 임원도 늘리고 있고, 그러니까 좀 자신감의 표현인데 다만 실적은 안 좋습니다. 올해도 적자. 다만 성장을 해준다면, 매출 성장만 나온다면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에이징랜드는 TSMC, AD테크는 삼성이죠. 서로 각각 다 매력은 있어요. 한쪽은 TSMC, 한쪽은 AD테크, 서로 경쟁하는데 결국은 매출 성장입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이 나오는지 잘 보시면 되겠고, 갤럭시 언팩이 있었죠. 그래서 그 폴더블폰 신제품 공개됐고, 전 다른 건 사실 별로 안 들어왔고, 요거예요. 메모리 용량이 4기가 늘어났어요. 요게 좀 포인트 같습니다. 역시 삼성전자한테 또 좋은 아마 뉴스 아닌가 싶고, 폴더블 부품도 너무 소외받고 있지만 어쨌든 좀 회복되기를, 좀 폴더블폰 잘 팔려서
되길 바라고, 애플이 뛰어들어야죠. 그래서 애플이 26년도에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된다면 폴더블 폰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다만 아직은 좀 명확히 모르니까 좀 더 상황 지켜보시되, 뭐 폴더블 폰 기대감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나쁘게 볼 건 아닙니다. 예, 바닥으로 보고 있고요. 6월에 IT 매출 동향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고요. 2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24%. 그러니까 좋았고, 퀄컴 기반 그 AI PC 있죠. 이게 본격화되면서 PC 만드는 업체들이 좋았다고 하고요. 인텔과 AMD도 좀 준비 중이고, 모든 산업군이 전년 대비 다 매출에 성공했대요. 대단한 거죠. 요새 반도체 올라가는 게 괜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TSMC 매출 이번에 33%나 증가했고, 폭스콘도 좋고, 대만의 MLCC 있죠. 야게오랑 왈신도 6월 매출이 반기 재고 직구로 인해서 약간 감소했지만 AI는 좋다. 하반기는 재고 정상화되면서 주문량 늘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대만의 플립집 BJ 공급업체 합산 매출액도 반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닥을 확인했죠. 그래서 이게 대덕전자한테도 좋은 거죠. 어제 대덕전자 주가 올라갔잖아요. 그 리드프레임은 어디죠? 우리나라에서 해성 DS죠. 그래서 CWTC 6월 매출 전년 대비 성장했다. 주문 정상화된다. 대만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나라랑 연결하는 거죠. 대만의 PI 필름, 우리나라의 PI 필름 어디예요? 우리나라의 PI 첨단 소재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만의 PI 필름 제조업체 타이미드, 7개월 연속 매출 성장. 엔비디아 공급사인 대만의 CCL, EMC, TCU 모두 다, 그만큼 이게 성장률이 68% 나옵니다. AI가 좋다는 얘기죠. 이수페타 실수도 계속 좋은 게, 대만 경쟁사가 이게 생산 능력 확장해야 된다 이런 거 언급했다고 하고요. 이 고다층 기판인데 요 시장이 지금 대덕전자도 뛰어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쪽이 좋다 이런 내용이고, 또 6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자료죠. 그 6월 대만테크. 여기는 이제 DB금융의 서승현 조현지 연구원이 쓰셨고, 여기선 주로 MLCC, 야게오 역대 최대 분기입니다. 4, 5, 6. 요게 분기론 좋았고, 6월은 조금 약간 이제 좀 둔화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월 매출은 반기말 재고 실사로 좀 감소했다. 다만 채널 재고가 소진돼서 하반기 좋을 것 같다. 전기전자 업종 양호하다. 리드 프레임 제외한 모든 제품이 2분기 다 성장했고, 리드 프레임만 성장 못했는데, 근데 6월 한 달치는 리드 프레임도 좋아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전 제품에서 6월에 다 반등했다. 3분기 가장 큰 이벤트는 애플 신제품. 2021년 아이폰 13이 제일 많이 팔렸는데 이제 25년도니까 4년 돼요. 아마 교체하지 않겠냐. 그래서 내년을 기대한대요.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은 내년이 더 기대된다. 이런 내용이고, 아이폰 15 일반 모델은 AI 못 쓰죠. 그래서 교체 수요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IT 한번 정리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장은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좀 나가봐야 돼서 지금 이제 오늘 전달해야 될 건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아마 이대로 끝날 것 같고요. 13포인트 지금 올라 있고, 다만 코스닥은 아침 출발 좋았는데 이게 뭡니까? 뭐 미국 장이 아무리 급등을 해도 그냥 딴 나라 얘기가 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도 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코스피 뭐 많이 사고 있습니다. 3천억. 근데 코스닥은 관심이 없어요. 기관들은 대량 매도로 오히려 코스닥을 좀 아래로 좀 밀어버리는 그런 좀 상황이고, 오늘 섹터로는 보험사 좋고요. 그 다음에 CNT, 금호석유, 그죠. 금호석유가 CNT 쪽도 있죠. 근데 핵심은 그쪽은 아니죠. 고무 쪽인데, 금호석유가 드디어 펀더멘털 이제서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진작에 더 갔어야죠, 사실은. 왜냐면 계속 이게 뭐 고무 좋다는 얘기는 나온 지가 벌써 두세 달 전인데, 참 주가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증강현실 관련주 오랜만에 좋았고요. 화학섬유도, 효성 TNC도 요즘에 좋다는 얘기들이 좀 있죠. 그리고 타이어 쪽, 여기가 이제 이쪽에 속해 있다 보니까 자동차 대표주들도 오늘은 좋았는데, 오늘은 근데 한온 시스템이 좋았군요. 한온이, 잠깐만요. 제가 뉴스는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좋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급반등이 좀 나와줬고, 증권주들이 오늘 또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증권주도 일제히 다 반등했고, 2차 전지는 삼성 SDI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철강주도 괜찮고, 오랜만에
그 포스코가 좋네요. 정말 못 갔죠. 메타버스 관련주 괜찮고 은행, 건설도 뭐 너무 못 갔죠. 사실 이제 금리 인하하면 조금 움직일지 모르지만 일단 조금 바닥 다져가는 것 같고 종합상사 카메라 모듈 IT 대표주 오늘 삼성 SDI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흐름 좋죠. 근데 와 삼성전자 정말 안 가네요. 답답합니다 진짜. 예. 참 오늘 같은 날도 이게 참 빠지는 건 좀 너무 아쉽고 그다음 코오롱인더 오늘 화학주 좋고요. 예. 그리고 영화 관련주들 근데 오늘은 근데 뭐 메타버스 관련주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반면 CXL 관련주는 오늘 좀 안 좋고 네오셈이나 엑시콘이 좀 많이 빠져 있고 임플란트 쪽도 오늘 좀 별로 안 좋고요. 예. 미용기기도 오늘도 뭐 좋진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올이 좀 빠졌고요. 예. 모바일 게임도 좀 일부 흔들립니다. 오늘 시프트업이 상장했죠. 네, 오늘 일단 넷마블이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줄기세포 유리기판도 오늘은 좀 빠지는데 근데 오랜만에 기가비스가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오늘은 좀 근데 기가비스도 어제 대덕전자가 올라가면 그거 이제 검사해주는 회사니까 아마 좀 뒤늦게 순차적으로 좀 플립집 BJ로 같이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오늘 코스닥이 안 좋으니까 좀 빠지는 게 많네요. 그리고 여기 원전도 오늘 좀 빠졌고 화장품은 데이터는 좋은데 뭐 기업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데이터는 잘 나왔지만 오늘 뭐 인그루드랩이나 실리콘투는 좋지만 또 보면 일부 뭐 토니몰이나 네오팜 뭐 이런 기업들은 또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시장은 좀 혼조세다. 예,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부진하지만 하이닉스 올랐고 오랜만에 포스코 그룹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차별화되고 있고 시프트업 오늘 상장했죠. 그래서 시총이 NC를 이겼고요. 금호석유 가스공사 오랜만에 로봇주 좋습니다. 두산로보틱스 HD 현대도 아까 정기선 대표가 최근에 꾸준히 지분 매입 LG 디스플레이 좋았고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쪽은 SKC 뭐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죠. LNF 2차전지도 좀 혼조세인 것 같아요. 서로 다르고 코스닥은 2차전지 좀 부진하고요. 바이오가 좀 부진합니다. 오늘. 예. 근데 흡부스프 같은 이제 반도체가 오늘 일부 기업도 올라갔고 바이오는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근데 바이오도 최근에 많이 오른 게 있다 보니까 좀 빠질 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이오 빠지면 코스닥은 좋기가 어렵죠. 예, 시총이 크니까. 그렇다고 반도체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업종마다 또 다르죠. 기업들마다. 넥슨 게임즈는 아마 차익 매물 같고 YC도 오늘 6% 빠졌고요. 그다음에 근데 디스플레이 아까 말씀드렸죠. 덕산 네오룩스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T 쪽에서도 약간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약간 이제 관련은 움직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오늘 시장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이제 오늘 한 거의 50분 넘게 했는데 전달은 다 해드렸고 좀 더 이제 시황 더 말씀드려야 되지만 제가 오늘 또 하나 라디오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 또 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마무리하고요. 지금 장 끝날 때까지 한 5분 남았는데 이대로 끝날 것 같고 다만 이제 금투스가 제일 문제인 게 금투스가 완전히 결정이 돼야 돼요.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나요? 아까 기사 보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그런 얘기해서 되게 당황스럽다. 막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아직 합의는 안 된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근데 이재명 전 대표가 말을 한 건 무게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예되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닥에 대해서도 뭐 만약에 시행하면 이건 진짜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라면 지금 부진한 코스닥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잘 좀 인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